춘절을 맞아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춘절을 앞두고 대규모 확산이 우려됩니다. 안나푸르나 한국인 실종자 구조팀이 사고 현장에서 금속 신호를 탐지해 집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군 병력까지 동원됐지만 오후 들어 기상이 악화되면서 지상과 항공 수색 모두 다시 중단됐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청탁 정황과 특감반이 확인했던 유 전 국장의 비리 혐의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국종 교수가 권역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닥터 헬기는 운항이 재개되지만 소음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합니다. 4.15 총선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여객기를 타고 여행 온 중국 국적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정부는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방역대책본부를 가동 중인데요. 이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지정병상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인혁 기자, 이 확진 환자 어디에 어떻게 격리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곳 인천의료원에 첫 확진 환자가 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불이 환하게 켜진 병실, 6층 병실인데요. 병원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음압병상, 즉 특수격리병실입니다. 확진 환자는 현재 저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살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18일인 토요일 이미 중국 우한 현지에서 발열과 오한,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 검역 과정에 발열이 감지돼 격리됐습니다. A씨는 신종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의심받는 우한시 시장을 방문하거나 확진 환자들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격리에 들어간 건데 지금 환자 상태가 궁금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다행히 환자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발열과 함께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그때보다는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6층 음압병상은 현재 통제된 상태로 일부 의료진들의 입장만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보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보건당국은 이 확진 환자의 일행과 또 비행기에서 가까이 앉았던 탑승자 등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중국 남방 항공편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비행기엔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춘절을 맞아 일행 5명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 5명에겐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앉았던 좌석열을 포함해 앞뒤 3열, 모두 7열의 탑승자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행자 5명도 모두 여기에 앉았습니다.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도 밀접 접촉자로 관리합니다. 중국의 우한시 보건당국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가족 간의 전파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은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한발 여객기 탑승객들이 들어오는 입국 게이트에선 최고 단계의 검역이 적용 중입니다. 입국자 한 명 한 명 일일이 체온을 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잠복기거나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등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한시를 다녀와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유증상자 7명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우한시 방문자 14명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네, 그럼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한을 벗어나 베이징과 광둥성 등지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현지에 급파된 안양봉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첫 환자가 나왔던 우한 환안수산시장입니다. 우한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으로 지난 1일 폐쇄됐습니다. 상인도 손님도 모두 떠난 시장에 적막이 감돕니다. 환안시장은 이 길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점포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폐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제 뒤로 보이는 저쪽 상가입니다. 상인들은 물건 챙길 새도 없이 시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560多户吗？560多户，一户的话，平均拿水一户有4个人，你说有多少人？ 초기 환자는 모두 이 시장 상인이거나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때만 해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전염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입니다. 환자 격리 병동엔 오늘도 쉴 새 없이 응급차가 드나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시가 설립한 감염병 전문 병원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지금은 일반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병실 간호사들의 옷차림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려줍니다. 不看到还敢看吗？都到别的医院去看。你看我们都穿成这样，你还证明我们这个。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국 당국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이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우한을 벗어나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방금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이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시간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우한에서 198명, 베이징에서 5명, 광둥성 1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기존의 발표보다 베이징에서 3명이 더 늘었고 광둥성에서 14명이 무더기로 새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의심 환자들도 발표했는데요. 스촨성에서 2명, 윈난성에서 1명, 상하이 2명, 광시자치구 1명, 산둥 1명 등 의심 환자들이 확진이 된다면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중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폐렴의 확산을 단호하게 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방송했습니다. 네, 당초에 40여 명 수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말에 이틀 만에 급격히 늘어나죠? 네, 환자가 급증한 데 대한 중국 당국의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진단 테스트기를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요, 지금까지는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을 하지 못해서 환자 수가 정체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감염자가 우리나라, 일본, 태국, 외국에서 이렇게 나온 건 방역망도 뚫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실을 공개한 것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거의 보름이 지난 뒤에야 우한을 지나는 열차 공항터미널에 적외선 발열 검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진단도 방역도 한 박자 느려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곧 춘절 연휴라서 이 폐렴이 확산될까 더 걱정입니다. 네, 정확하게 17년 전에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됐던 사스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비밀주의로 초기 방역에 실패를 했고 춘절 연휴 민족 대이동기를 맞아서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더 이상 사스의 실상을 국민에게 오도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내렸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중국인들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중국 정부가 이번에도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유언비어 단속 명목으로 또 계속 삭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대로 우리나라도 더는 이 중국발 폐렴과 관련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궁금한 건 먼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처럼 이렇게 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은 중국의 유행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행이 계속 커지고 지속이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양산이 되면 이 확진자 중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환자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도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조금 혼혈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당시에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메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유행이 일어났고 또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또 주로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에도 메르스처럼 병원 간 또는 병원 내에서의 유행보다는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끼리는 이렇게 옮긴 게 확인된 바 없다. 중국 당국도 얘기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초기 유행 조사에서 사람 간 전파를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그 발원지,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벌써 3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게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또는 유행이 끝난 다음에 치사율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행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폐렴을 앓거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스 유행을 보면 10%가 조금 넘는 사망률이었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20 내지 30%의 사망률을 보이는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사망률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높은 사망률도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위기 주의 단계거든요. 이제 관심에서 한 단계가 올라간 건데 그 다음 경계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면 저희가 고비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그 주의 단계로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유입이 되는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의 단계로 되었는데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유행 지역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이 확진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한다 조금 주의를 결국 주시죠.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또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이 최선의 길인데 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결국 이게 호흡기 분비물, 비말이라는 거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비말을 막기 위한 예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기침 예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가리고. 입을 네. 옷소매나 손수건 또는 휴지로 동시에 막고 기침 재채기를 하셔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손위생, 그러니까 손 소독제나 흐르는 물에 손을 열심히 잘 씻는 그런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귀국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귀국을 한 뒤에 2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병원을 먼저 가시지 말고 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을 하셔서 1339번이요. 그 환자분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상황이 변하면 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에 실종된 한국인 일행에 대한 수색 작업, 오늘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네팔 구조팀이 금속 탐지기로 수색을 하다가 신호를 포착했는데 여기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헬기를 타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팔 포카라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안나푸르나 산맥으로 접근하자 눈에 덮인 산과 계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일어난 흔적이 보입니다. 사고 지점인 데우랄리에 이르자 수색 작업 중인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눈 위에 붉은색 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네팔 전문 구조팀이 헬기를 타고 금속 탐지기로 수색을 하다가 신호를 포착한 곳입니다.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 불이 깜빡거리더라. 그 지점이 어쨌든 사람이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네팔 구조팀은 과거에도 금속 탐지기를 통해 실종자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구조팀은 오늘부터 이 지점에 대한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도 헬기를 타고 이곳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또 산악용 상의 한 벌도 발견됐는데 실종자의 옷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색 작업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날씨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날씨가 수시로 바뀌는 데다 눈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esterday also there was big avalanche. That means it's accumulated again. So the layer is high. So it's not possible right now.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경찰 전문 구조 인력에 이어 군 병력까지 수색에 투입했습니다. 포카라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취재 중인 박석호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호 특파원, 이 금속 신호가 탐지됐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실종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 구조대원 한 명에게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 물어봤더니 자신은 실종자 위치일 가능성을 90%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나 휴대전화 같은 금속 물질을 탐지하는 방식인데 과거에도 이 방식으로 실종자 위치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이 지점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른 허리 이상의 깊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세가 험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지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색 작업 인원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 구조팀 관계자는 만약 오늘 오전처럼 날씨가 맑아서 계속 눈이 녹는다면 그리고 추가 눈사태가 없다면 사나흘 안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구조팀이 오늘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려 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해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 1시 15분쯤에는 기상이 다시 나빠지면서 지상과 항공 수색이 종료되는 등 끊임없이 바뀌는 날씨가 수색 작업의 최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포카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던 유재수 씨의 비리 의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전방위로 구명청탁을 벌인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말 금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유재수 씨의 비위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시로 즉각 감찰이 시작됐고 특감반은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직접 문답 조사도 했습니다. 당시 특감반이 포렌식으로 확인한 유 씨의 비리 혐의는 금융권 관계자에게서 13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공짜로 이용하고 아내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특감반의 이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수수 등 추가 금품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넘겨 감찰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조치 의견이 담긴 4번째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이상의 감찰은 필요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구체적인 구명정탁 정황도 담겼습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공소장에 나온 참여정부 인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직권남용이란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씨 측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친한 사이라 금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송철호 시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이후 약 2달 만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이 받는 관련 혐의는 크게 2가지. 먼저 공약입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을 사전 모의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이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을 고리로 송 시장의 지역발전 공약을 지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 압수수색은 협의가 지연돼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 개입 의혹입니다. 선거에서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하기 위해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시 청와대 인사 등이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송 시장은 그동안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없고 진실을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송 시장 상대 후보를 향했던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황 전 청장은 총선 출마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2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발령낸 검찰 고위 간부진과 조국 전 장관 수사팀 간의 충돌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도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일은 오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수사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지만 직제 개편 등에 따라 1년 필수 근무 기간의 예외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의 경우 3개 부서 중 1개 부서가 없어지는데 해당 부서 검사들의 경우 필수 근무 기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담당 검사들의 교체가 관심사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내부 파열음도 새어나왔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윤석열 총장 주재회의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유일하게 내 수사팀 등과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회의 결과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났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한 상가집에서 신 부장의 아래 직책인 양석조 대검 선임 연구관이 신 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는 취지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석했던 기자들은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례적으로 상가집 추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공직기강이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비밀 엄수가 핵심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은 당내 반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에서 공천을 노리는 아들 문석균 씨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발걸음이 가장 빠른 민주당, 일찌감치 현역 의원 하위 20%를 추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공개 여부. 명단 공개는 모독이다. 어차피 알려질 텐데 먼저 공개해야 한다. 갑론을박 속에 당 지도부는 비공개 방침을 정했습니다. 탈당이나 공개 반발 등 당내 분열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설 연휴 전 비공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접수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38개 선거구 후보자 공모도 오늘 시작됐는데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의 추가 불출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의 경기 의정부갑 출마 선언을 겨냥한 겁니다. 여기에 문 씨의 자녀가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전입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문 의장 측은 문석균 씨의 부인이 시부모를 모시면서 자녀도 공관에 살게 된 것이라면서 의장 임기가 끝나면 문 씨 자녀는 의정부 학교로 전학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 후보자 검증위 적격 판정이 재차 미뤄졌습니다. 검증위는 흑석동 부동산 소명 자료를 받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양당 협의체 구성 요구에 한국당이 화답한 겁니다. 한편 한국당이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새 보수당이 양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지 엿새째. 오늘은 오늘까지라며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혁통위는 혁통위대로 투트랙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 전에 한 대표님하고 대표님 만남 아니면? 예,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새 보수당은 삐걱대던 열차가 순항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원칙 없는 통합이 아닌 원칙 있는 통합, 박수 못 받는 통합이 아닌 박수 받는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육포 소동으로 하루 종일 진땀을 뺐습니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 설 선물을 보내면서 황 대표 명의로 육포가 배달된 겁니다. 한국당은 한과를 보내려다 배송업체와 소통 문제로 육포가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는 지난해 부처님 모신 날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명현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보내 대한불교 조계종에 사과했는데 김 비서실장은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어제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 호남에서 이뤘던 국민의당 돌풍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척 서운하셨을 겁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공항에서 한 이 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과하며 과거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말했는데 광주 5.18 묘역에서였습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광주 전남에서 지역구 18석 중 16석을 휩쓸었던 국민의당. 이번 호남행엔 국민의당 출신의 호남 중진 의원들도 상당수 함께했습니다. 4년 전 이른바 안풍을 의식한 호남 방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당이 우클릭한 게 컸습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아니올시다예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말 그대로 4분 오열됐고 그 빈자리는 민주당이 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합치기도 쉽지 않은데 안 전 대표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에서의 어떤 이합집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전 대표 측은 지역 기반 정치는 안 전 대표가 가려는 제3의 길과는 배치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보수 통합에도 총선 출마에도 손살에 친 안 전 대표. 돌풍이 재현될지 미풍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아주대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국종 교수 소식입니다. 이제 더 못하겠다. 이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 오현태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 병원에 복귀하면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센터를 맡아가지고 끌어가거나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앞으로는 전공인 외상외과의 평교수로만 일하겠다며 외상센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이 본질이 아니라며 아주대병원은 처음부터 외상센터 운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에는 외상 전용 수술실을 외상이 아닌 수술에 활용했다가 보건복지부 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막 암 수술을 하고 그랬어요. 원래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은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외상 환자 수술만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병원 측이 외상센터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도울 전공의를 파견해주지 않아 수술과 진료를 하지 못한 것도 지적받아서 보조금이 7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저는 아주대병원에서 외상센터 같은 거 사업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리소스가 작아요. 인력풀도 좁고. 이 교수는 병원 측이 외상센터 인력을 위한 국가지원금을 기존 인력 인건비로 쓰는 걸 보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인력 인건비로 쓰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병상 부족 문제도 2016년부터 지속해왔다며 외상센터는 더 잘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하자 그래요. 다 그만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수의 사의 표명에도 아주대병원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국종 교수와 병원 측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 중 하나가 닥터 헬기 문제입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를 떠나겠다고 밝혔지만 이곳 닥터 헬기는 이르면 내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환자를 빨리 옮기려면 닥터 헬기가 꼭 필요하지만 들으시는 것처럼 이 착륙 소호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이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가 고속도로 입구에 착륙합니다. 3중 추돌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 1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돼 살 수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공기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앰뷸런스는 없거든요. 하지만 외상센터 주변 주민들 불만은 큽니다. 이착륙 소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 시끄럽다는 걸 죽겠어. 우리도 세 사람 자면 시끄러우면 칼날에 거의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에서 닥터 헬기 도입 초기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훈련까지 합쳐 운항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게 주민들 말입니다. 헬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은 115데시벨 정도. 확성기를 최고 음량으로 방송했을 때인 100데시벨보다 큽니다.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한 두세 차례 했는가요? 그렇다고 뭐 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환자 이송이 급한 이국종 교수와 민원을 신경 쓰는 병원 측.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전남 등에선 닥터 헬기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헬기 소리는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소리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병원 측의 대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뭐 병원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하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달 넘게 운항이 중단됐던 아주대병원 닥터 헬기는 야간 훈련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환자 이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겐 전세 대출을 막는 이 규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만큼 현장 혼란은 없었지만 반전세, 또 우회 대출 같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막은 첫날,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서도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출 연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의가. 시장에서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은 더 있다고. 하지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달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선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올랐는데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뺄 수가 없으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하실 때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 계약으로 돌려서 전세 계약과 대출 연장을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화되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40명이 다음 달 3일부터 집단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 처우 문제 등으로 공단 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건데요. 이 공단 변호사들이 맡은 소송 한 명 평균 400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임하거나 변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공단. 이곳 소속 변호사 111명 가운데 40명이 다음 달 3일부터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변호사 47명도 같은 날부터 한 달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맡아 재판이 진행 중인 건만 한 명당 약 400건. 대부분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소송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도 모르는데 신규로 그 인원을 다 채용한다는 것은 어렵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휴직 파업은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변호사 노조는 인력 확충과 수임 사건 수 제한, 근속 승진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변호사 1인당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간하고 사건이 쫓기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건을 제대로 해드리겠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 가는 거죠.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파업 돌입을 앞두고 막판 협상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 민영사 구조 실적은 약 17만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좌익에 협력했다는 의심만으로도 군경이 자의적으로 부역자를 색출하고 곳곳에서 직결 처분이 이뤄집니다.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 등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의 참상을 담은 외신 기자의 사진입니다. 여순 사건은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희생되는데요.
당시 무장봉기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서 처형된 민간인 철도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내용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8년 순천역 철도원으로 일하다 무장봉기한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고 장환봉 씨.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29나이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반란의 혐의가 72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2살 먹고 1살 먹었더니 애기를 갖다 얌전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 사실이 완전하지 않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며칠 사이 수백 명에게 유죄를 언도한 여순 사건의 군사재판에 대해선 지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무죄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장 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장 씨와 함께 재심이 청구됐던 희생자 2명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8년에 걸친 법정 투쟁 도중에 청구인 유족 2명이 숨져 재심 절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오늘 공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좀 더 일찍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사죄한다며 재판장과 판사 모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사건의 유족들은 대부분 7, 80대 고령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이들은 여순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정 기자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은 75살 장경자 씨.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의 딸입니다.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아 늘 의문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진실을 밝히려 직접 기록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재심 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밤이면 항상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왜 안 와? 아버지 왜 안 와? 아버지 고마웠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 공직의 꿈을 접고 출신 지역을 숨기고 파혼까지 당하고 유족마다 지닌 사연은 기막힙니다. 부모 형제의 억울한 죽음도 모른 채 온갖 문책을 받으며 살아남기에 애쓰며 살다가 유족과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이 여순 사건 해결에 물꼬를 트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이것을 오늘 사법부가 인정한 재판이었다고. 시민단체는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 수천 명의 유족을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7배나 더 넓혀 오늘 개관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7년째 독도 관련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전시관보다 규모가 7배 더 커졌고 장소도 지하철 가까운 도심부로 옮겼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위치한 독도 전시실.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외국 자료는 거의 없고 시마네현 어업 허가서 같은 아전인수 자료들을 대거 늘어놓았습니다. 修学旅行生の来訪の促進と関係自治体、関係機関等と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しながら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 중국명 다오이다오, 즉 센카쿠 열도 관련 자료도 확대 배치했고 특히 러시아와 시비 중인 북방 열도 전시실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전시장 내부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외신에 대해선 직접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全面的に禁止しているんですね。前例がないと言われても、こちらとしてはもうそういうルールで決まっちゃってますので。 때맞춰 일본 외무상도 국회 연설에서 7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고 외무상의 발언 철회와 전시관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김학범 감독, 이동경 주연의 극적인 결승골로 한국 축구가 도쿄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고비마다 기적의 결승골로 살아나는 올림픽 축구팀의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방콕에서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1대1로 맞서 연장전을 눈앞에 둔 순간 기적 같은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교체 투입된 이동경이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골대 구석에 꽂았습니다. 골키퍼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림 같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었습니다. 이동경의 극적인 골로 대표팀은 준결승에 올라 올림픽 진출권 획득에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임한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이동준이 종료 직전 결승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동경과 이동준 모두 후반 교체 투입돼 극장골로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경기 전 후반전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교체 선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축구를 말씀드릴 평가를 특히 거기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쪼꼬에서 승부가 나지 않겠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결승골을 만들어낸 거. 그거는 이제 선수들의 집념이고 우리 준결승 상대 호주는 오늘 휴식을 취한 반면 김학범호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휴식까지 반납할 정도로 태극 전사들의 집중력은 매섭습니다. 대표팀의 막판 집중력은 사실상 도쿄행의 마지막 관문이 될 호주전에서도 승부의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개막전에서 박인비가 티샷이 물에 빠지는 불운 속에 준우승했습니다. 팽팽한 승부 속에 돌입한 3차 연장. 박인비가 힘차게 티샷을 날립니다. 하필 티샷이 크게 튀어 물에 빠집니다. 돌에 맞은 걸까요?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지만 박인비는 이 실수로 통산 20승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3라운드까지 2위였던 김세영은 공동 7위, 허미정은 공동 4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전체 1순위 KB 허예은의 프로 데뷔 첫 득점입니다. 박지수 등에게 수비가 몰린 사이 정확한 석점 슛을 성공합니다. 박지수의 높이도 여전히 압도적이네요. KB 5연승으로 4라운드 전승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농구에서 승부가 사실상 끝났을 때 이기고 있는 팀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관행은 공격하지 않는다였는데 이 코트의 불문율이 깨져서 논란입니다. 강재용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7.1초를 남기고 9점 차로 앞선 DB가 공을 따냅니다. 이상범 감독의 공격 지시 속에 구경민의 석점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에 SK 선수들은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깼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에서 두 팀이 동률을 이룰 경우 상대 전적과 골 득실까지 따져 상위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DB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승 1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거고요. 서로 간의 예의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결판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정작 불만을 나타낸 SK 역시 26점 차로 이긴 KCC전에서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공관연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도 있었고 앞으로 후반기에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방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감독이 얘기한 공방률 규정은 프로 출범 원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도 같은 상황은 비신사적 행동으로 보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인지 비신사적 행동인지 내일 재개될 후반기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한때 연봉 15억 원을 받았던 투수가 올해 3천만 원대를 받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마지막 불꽃을 준비하는 롯데 장원삼을 신수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캠프. 2010년대 초반 삼성 왕조 시대를 이끄는 등 통산 121승을 올린 프로 15년차 투수 장원삼도 함께했습니다. 장원삼은 2013년 자유계약 신분으로 삼성과 당시 투수 최고액인 4년 60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180도로 달라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다른 팀에서 불러주겠지라는, 이번에는 저도 두 번째 방출인데 불러줄 팀이 있을라나. 선수 생명 위기에서 장원삼에게 손을 내민 것은 롯데였습니다. 장원삼은 자존심이 상할 법했지만 입단 테스트를 거쳐 3천만 원대 연봉을 받고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선수 생활도 연장하고 싶고 뭔가를 또 보여줘야지 좋게 봐주셔서 또 1년 더 야구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롯데에서의 새 출발. 처음 프로 왔을 때 사직에서 이제 던지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관중들이. 언젠가는 사직 와서 한번 롯데 와서 던지면 정말 재미있겠다. 38살의 베테랑 장원삼은 자신의 명예 회복과 롯데의 부활을 다짐합니다. 몇 년간 계속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떨치고 좀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날카로운 서브를 자랑하는 강소희는 여자 배구의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올림픽행에 자신의 지분이 30%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강소희의 목표는 올림픽 메달입니다. 박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서브에 동료들이 손을 마주치며 기뻐합니다. 강소희는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서브 1위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연경을 보며 꿈을 키운 김연경 퀴즈가 주장에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 지훈이요? 20-30% 정도? 언니랑 같이 시합도 뛰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뤘구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강서부를 연마했던 강소희는 무회전 서브까지 변화무쌍하게 구사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제낀 다음에 그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볼에 힘이 잘 실리거든요. 이렇게 낚아채는 볼이 이렇게 가다가도 약간 마지막에 이렇게 무회전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올림픽 진출의 숨은 주역으로 성장한 강소희를 소속팀 후배들도 부러워합니다. 감독님이 잘 가르쳐요. 라바리 감독님 짱. 저도 다음에 그런 곳에 가서 뛰어보고 싶어요. 우리 열심히 해서 파리 때도 같이 가자. 파리 때 같이 가자. 화이팅! 올림픽 진출 기념 세리머니로 블랙핑크의 춤을 준비했지만 보여주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제니 언니, 저 언니 되게 팬인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2020년을 힘차게 출발한 강소희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올림픽 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달려갑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리버풀의 무패 행진은 어디까지일까요? 맨유를 완파한 리버풀, 이번 시즌 리그 무패 행진을 22경기로 늘렸습니다. 전반 14분 세계 최고의 수비수 판데이크의 선제골로 앞서가는 리버풀. 압도적인 높이에서 나오는 헤딩슛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네요. 1대0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 이집트 왕자 살라흐 돌파해서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리버풀의 2대0 완승,
올 시즌 리그 22경기 무패를 달리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의 경기. 비달의 절묘한 패스에 메시가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메시, 바르셀로나의 새 감독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골을 넣으려는 공격수와 막으려는 골키퍼가 맞섰는데 그라운드가 미끄러워서였을까요? 둘 다 넘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같은 운명이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낮아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 변화의 폭이 커서 추위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영하 6도의 기온은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평년 수준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목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는 수도권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세종이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세종 영상 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낮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